아주 힘듭니다. 방송하시면 빼먹을 적이요.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이야. 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6번째, 12월 때를 지원하면 아마 우리 기업에 대한 7기 강의가 마칠 겁니다. 아마 다음 주쯤 제가 우리 과정 마치면 수료증, 멋진 수료증을 드리는데 수료증 올리면 양심껏 올려주십시오. 오신 분인데 좀 출석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하동우랑 영화배우 하동우를 계시지만 오늘 보신 하동우는 저에게는 훨씬 더 스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알파고 이후로 인공지능이 떴고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라는 테마가 있는데 뭐 최근에 또 오픈 AI 샘 알트만이 해고됐다가 입주 만에 또 다시 복귀된 건 우리 앞으로의 IT에서는 생성형 AI가 없으면 안 되는 이 시대가 왔고 이 기술이라는 제가 느끼는 이게 어찌되면 글로벌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딱 뒤에 종속이란 말이 비싸요. 제가 옛날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일본 사람이 한때 그때 참 봐봤더니 일본의 OS를 만들었어요. 일본어로. 나도 그때 어렸지만 저것도 가능 될까? 그래서 뭐야? 일본어가 과연 글로벌이 될 수 있었는데 인터넷이 뜨면서 영어를 편되게 되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기술에서 사회적 문화가 보세요. 지금 어디 가서 영어가 많이 다니지 안 하다. 생성형 AI는 요구분들도 어떻게 그런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남는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글 컴퓨터라는 게 있었어요. 한때 막 8.15 시리즈로 만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워드 프로세스 치고는 MS 워드에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컵이라는 워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MS 워드에 대한 기술적 공격에서 어느 정도 남의 지위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생성형 AI 부분도 우리 지금 하정우 센터장님 보셨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미국 오픈 AI를 대우하고 건너편 국가에서 이렇게 LM이니까 거대한 초거대한 AI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AI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거대 AI 전쟁 시대가 같습니다. 저 부분에서 혹시나 발굴이 잘못되면 종소리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동우 의원 센터장님은 아까 지금 깼습니까? 부산 출신입니다. 하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저도 하다 보니까 왜 우리 부산 출신이 이렇게 또 우리가 IT를 이렇게 리딩하고 있구나 사실에 새삼스럽게 또 부산 사람 꼭 나오시면 어디 가느냐 부산 사람이 아니야 부산 부산 사람 대단하니까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조금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형 LMN 플랫폼 만드시고 있고 대통령 직속 크리에이터 플랫폼 준비 어제 3일째 지금 텍스코에서 디지털 정보 플랫폼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갔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전시회고 생각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디지털 정보를 해서 시부지 하는 줄 알았더니 메타버스라든가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을 가장 리딩하고 오늘부터 1시 반에 하려고 했는데 디지털 정보 플랫폼 오전에 총리님 모시고 오늘 오전 행사가 있어가지고 3시로 시간을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이 귀한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사님께 직접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가지고입니다. 정석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사상초등학교, 지금은 없어진 사상고등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한 30 넘어서 사상을 갔더니 사상중학교를 온 때가 되었고 고등학교를 바뀌어서 굉장히 슬픈데요. 저는 사상중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사상이 낳고 부사인이 낳은 부사의 아들이고요. 네, 사랑스러운 고향 부사입니다.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선행 연구와 글로벌 AI 생태계 전략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에 사실 대통령의 1호 공약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들겠다였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초거대 AI를 공공 분야에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적용해서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TF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TF를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 이런저런 것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챗GPT가 나온 이후로 전 세계가 이 생성형 AI, 초거대 AI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모든 산업과 사회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초창기, 모바일 초창기 보여줬던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란 무엇인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공식적으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온 건 1956년 정도예요. 그러면 벌써 70년 가까이 70년 거의 가까이 되었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현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 어떤 방법론의 기저가 되는 용어들은 벌써 1930, 40년대부터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 100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인공지능이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부침이 좀 있다가 딥러닝이 제대로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 음성인식부터 굉장히 크게 기존의 음성인식을 훨씬 더 개선하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인공지능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하면 첫 번째는 한 가지는 이제 분류형, 구분형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런 식인 거죠. 사진을 넣으면 이게 이 사진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정보를 맞추는 거예요. 혹은 변환하는 거죠. 저런 사진이 들어가면 이거는 개다.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면 고양이다. 혹은 글이 들어갔는데 이 문장의 표현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구분형 혹은 분류형 AI일 테고요. 이와 달리 요즘 챗GPT를 포함해서 굉장히 핫한 생성형 AI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정원에 있는 사회성 개를 그려라 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밑에 개 사진 4개가 있는데 저거는 실제 존재하는 개 사진이 아니고요.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정원에 있는 사랑스러운 개라는 저 글의 맥락과 의도와 내용을 이해해서 그린 거예요. 굉장히 잘 그려지죠. 이 그림 그려주는 AI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변해서 지금 챗GPT에 연동이 되어 있는 달리3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쨌든 핵심은 컨텐츠를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해서 사람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가 생성형 AI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그림 그려주는 AI가 확 와닿기 때문에 이걸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미드전이라고 하는 AI가 그림 그려주는 AI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AI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오픈 AI가 만든 달리 3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미드전이라고 하는 게 버전 1부터 시작해서 버전 지금 5.3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5.1보다 좀 더 나아진 버전인데 발전소입니다. 버전 1, 2, 3를 보면은 누가 봐도 저거는 실제 사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AI가 그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버전 4부터 시작해서 5랑 5.1 정도 되니 이게 AI가 그린 그림인지 사람이 찍은 사진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근데
중요한 건 저 V1 버전 1부터 버전 5.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겨우 13개월, 1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단 1년여 만에 저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기술이 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적응을 잘못하거나 뒤처지게 되면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서 지금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기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비즈니스에 녹여 넣어서 우리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느냐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글 쓰는 AI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이 글 쓰는 AI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자,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건 인공이 붙었으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 되고 신경망은 사람의 뇌 속에 신경망이 있죠. 그러니까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로 구성된 뇌를 좀 본따서 만든 사람이 만든 모델입니다. 근데 이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사람은 10에 16승계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인공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연결선들, 시냅스를 모사한 연결선들이 있는데 이 연결선들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패턴들이 녹아져 있어요. 어떤 형태로냐면 숫자 형태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선들을 신문지상에 보면 매개 변수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파라미터든 매개 변수든 다 연결선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초거대라고 하는 이 연결선의 개수가 기존 이전의 인공배경망 모델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개념이고요. 2020년 5월 말에서 6월로 넘어가면서 GPT-3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모델의 연결선들 4개 변수의 개수가 1750억 개짜리가 발표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가장 큰 게 구글에서 공개한 T5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고 그게 한 110억 개 정도 됐었고요. GPT-2가 한 110억이니까 30억, 3빌리언, 30억 개 정도 됐던 거예요. 30억에서 40억 개 정도. 그러니 최소 뭐 10배 이상 커지고 혹은 같은 오픈 AI에서 발표한 모델 대비해서는 30배, 40, 50배 이상 커지고 이렇게 큰 규모로 크기가 매개 변수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초거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초거대가 되면 매개 변수가 늘어나고 이 매개 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훨씬 더 똑똑한 능력을 가질 잠재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왜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잠재력은 잘 개발을 시켜줘야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게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아무리 많이 늘렸다고 해도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양이 충분치 않으면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델의 매개 변수 크기를 늘린 만큼 학습에 사용되는 글, 문서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공개되는 문서의 양은 GPT-3 같은 경우를 2000개가 지금부터 3년 전이죠. GPT-3 같은 경우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에 3천억 개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학습했습니다. 전체 학습한 문서의 단어를 다 세보면 3천억 개 정도 됐어요. 그런데 GPT-4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나오는 어떤 연구들은 저기 쓰는 단어의 개수가 수조 개 이상의 단어들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문서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러면 정문서들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학습을 합니다. 단어를 보여줍니다. 단어 몇 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맞추도록 시키는데 가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빈칸 채우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거죠. 나는 집에 가서 밥을 다음에 어떤 단어가 할 것인가. 사람들은 대충 감이 오죠. 먹었다 아니면 먹는다 약간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문맥을 보냈을 때 이런 단어가 오겠지라고 하는 거를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글쓰기를 학습을 시킵니다. 단어 몇 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가려놓고 맞추기를 하는데 처음에 하면 당연히 틀려요. 근데 이걸 계속 수조 번 정도 해보면 그 과정 속에서 단어 몇 개 보고 그 다음에 나올 단어들을 굉장히 잘 맞추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글을 읽는 능력, 그러니까 이해하는 능력이죠. 이해하는 능력, 글을 쓰는 능력, 글을 추론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추론하는 능력까지 발현이 됩니다. 그것이 저기 적혀 있는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글 쓴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글 쓰는 게 번역일 수도 있고요. 그죠? 요약일 수도 있고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주어지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망라를 해서 글쓰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 그런 개념으로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문제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글쓰기를 잘하도록 학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 쓰는 AI는 글을 잘 쓰기는 하는데 뭔가 전문 지식을 좀 물어보거나 하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틀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원하는 품질 정도의 글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게 하려면 소위 말하는 프롬프트를 굉장히 정교하게, 즉 AI에게 명령하는 걸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만 그나마 좀 쓸만한 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 초에 오픈 AI에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막 학습시키는 게 중요했지만 우리가 좀 쓸만한 콘텐츠를 쉽게 글을 쓰게 하려고 봤더니 전문가들도 붙어가지고 해당하는 전문 분야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문서 데이터들 같은 것들을 잘 설계해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더라. 즉 우리 직장 팀장님한테 이메일을 써서 사과하는 이메일을 써달라고 하면 네가 정말 똑똑한 AI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글을 써야지 하는 모험 답안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거나 여기처럼 언론 분야에 적용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언론 분야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잘 가공해서 좀 더 학습을 해야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특이한 부분은 여기는 품질보다는 양이 훨씬 중요했는데 요 단계로 넘어오면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해당하는 전문 분야의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뭐 수천 건, 정말 많으면 수만 건 정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챗GPT처럼 어지간한 것들은 그래도 꽤 품질이 좋아진 글이 만들어지고요. 실제로 그냥 챗GPT로 전문 지식을 물어보면 잘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금융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전자라든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틀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마찬가지 해당 전문 분야의 데이터를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표현을 할 때 프리트레이닝은 요리에 있어서 육수 끓이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엄청 큰 솥에 물 많이 붓고 뼈 많이 넣고 막 온갖 재료 넣어서 육수를 잘 끓여놓으면 그 자체는 요리라고 보기 애매하지만 잘 끓여놓은 육수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무슨 찌개를 끓이든지 얘가 맛있으면 어디 가나 요리를 못하기 힘듭니다. 반대로 이게 없으면 요리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추가 학습하는 부분이 이 육수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전문 분야 특화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AI 기업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 금융이 됐든 언론이 됐든 교육이 됐든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부터 같이 만들어야 돼서 해당 전문 분야와의 파트너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해야 그 분야에서 쓸만한 AI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요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손님들한테 먹여보고 맛이 좀 짠 것 같은데요. 맛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이런 고객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 역시 그 고객의 소리가 소위 말하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from human feedback, 즉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잘 쓴 컨텐츠인지 못 쓴 글인지를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더 학습시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챗GPT는 계속해서 더 글을 잘 쓰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전체가
소위 말하는 글 쓰는 AI, 뭐 챗GPT도 마찬가지고 저희 클로바 X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도적인 얘기는 여기가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자, 최근에 챗GPT 사용자 최근 근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공개되자마자 5일 만에 전 세계 사용자 100만을 초과했죠.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4월까지 쭉 올라가서 월간 방문자 수가 18억 명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5, 6, 7월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를 합니다. 8월 초까지. 이걸 보고 어떤 이들은 생성 AI 거품이 벌써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업계에 있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9월 기준입니다. 챗GPT 사용자의 30%가 이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18세에서 24세. 학생들이죠. 고등학생, 대학생들. 미국은 5월 되면 방학을. 그러면 이제 딱 나오죠. 학생들이 방학을 하니까 숙제를 안 해도 됩니다. 숙제를 안 해도 되니까 챗GPT를 안 써요. 쭉 빠졌다가 9월 되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는 거죠. 숙제 해야죠. 챗GPT 다시 돌아옵니다. 실제로 10월 되니까 지금 사용자 수가 다시 17억, 월간 방문자 수가 17억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11월 달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결론은 전혀 줄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월 기준으로 전체 사용자 비중이 이 친구들의 비중이 좀 더 줄고 이 연령대 비중이 더 늘었어요. 즉, 이 연령대는 어떤 친구들이냐 보면은 가장 일선에서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연령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각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기능을 보여주는 AI이긴 하나 여전히 한계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이에요. 즉 단어 맞추고 단어 말고 단어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글의 흐름이라든가 문법적인 표현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어지간히 글 잘 쓰는 사람만큼 글을 자연스럽게 잘 쓰긴 하는데 그 글의 내용이 팩트인 걸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를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두고 왔습니다. 김일신 장군의 위안도 해고 사건 내용이랑 역사적 의의를 알려달라고 GPT-4에게 물었어요.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675년에 김일신 장군이 위안도에서 간다는 문제를 맞아 물리치고 통일신라를 이루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글 바드가 챗GPT 같이 만든 구글의 서비스인데 뭐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아더해고는 구글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다음 단어 맞추기만 하다 보니까 가장 그럴듯한 단어들을 계속 채워가면서 글을 쓰니 제가 입력한 이 내용을 어거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꼭 문제냐? 사실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그 엔지니어링적으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뭐 챗봇을 만들거나 업무 서비스에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완전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 할루시네이션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보면 사실만을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정보 공공기관의 챗봇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마케팅 홍보를 만든다거나 혹은 작품을 만든다거나 하면 다양성이 중요하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할루시네이션이 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하죠. 생성 AI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6월달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까지 미국 달러 기준으로 1조 3천억 달러가 시장이 만들어진답니다. 우리 돈으로 바꾸면 1690조짜리 시장이 10년 후에 새롭게 생긴다는 거예요. 9월 달에 다른 그룹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1800조 원짜리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저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구글이든 오픈 AI든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대체 뭘 근거로 저런 시장이 만들어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IT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기존의 큰 분야에서 생성 AI가 혁신을 만들어내고 이쪽으로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 중에 하나인 넥시스가 이미 이런 글 쓰는 생성 AI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법률 업무라는 것은 특히 판례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문서를 통해서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 딱 글 쓰는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이죠. 게다가 변호사님들은 인건비도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엄청 많고 그러하니 아무래도 효율성 관점에서 이런 글 쓰는 생성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게 어찌 보면 또 제도적으로 규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걸 자동화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확실히 법률 부분은 굉장히 이점으로 좋은 분야이긴 합니다. 다음은 교육입니다. 뉴욕시가 올해 1월 달에 학생들, 적어도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에 챗GPT를 쓰지 말라라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서 5월 달부터 그 금지령을 해제했어요. 원래 금지령을 내렸을 때는 너무 쉽게 답을 다 알려주니까 학생들이 이것만 갖고 하면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장 지대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판단했었던 건데 한 4개월쯤 지나서 보니까 이 생성 AI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것 같아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이 생성 AI를 훨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걸 가르치는 게 낫겠다라고 차라리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의 생성 AI 중심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어질 거고 또 아무래도 교육 분야라고 한다면 바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뭔가 아이들이 사고를 점점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답을 만들어내는 어떤 절차적인 형태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서 교육 특화된 버전으로 생성 AI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교육 쪽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뭐 교육부라든가 교육청들, 지역 교육청들과 얘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 건데 이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교과서를 그냥 디지털라이즈 하는 걸로 끝나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거는 각 학생별로 인터랙티브하게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텐데 그런 부분 관점에서 보면 생성 AI가 할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사실 컨설팅 펌도 생성 AI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컨설팅 업이라는 게 각 파트너 고객들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전략적 의사결정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하는 건데 결국 굉장히 많은 자료 요약, 정리,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보고서를 쓰는 업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성 AI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하여서 뭘 해봤냐면 본성 컨설팅 그룹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어떤 사람들은 GPT를 사용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존 방법에 하듯이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X축이 보고서의 품질 점수입니다. 물론 정성적인 게 있긴 하지만 기존 방법을 쓰던 사람들이 파란색 그리고 GPT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녹색과 빨간색입니다. 이 둘의 차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품질 점수가 평균적으로 2점 차이가 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생성 AI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만든 쪽이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GPT랑 오버뷰를 같이 학습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GPT를 뭐 딱히 오버뷰를 하지 않고 GPT만 그냥 혼자서 쓰게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보면은 결국은 오버뷰를 해주는 케이스가 평균적으로 좀 더 높긴 한데 여기 앞으로 깎아놓고 있거든요. 오버뷰를 줬더니 자기 곤조로 근성 있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특이하게 반대로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가이드를 따라서 했던 사람들은 좀 더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생성 AI 교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건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업무 생산성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다. 특히
BCG에 있는 컨설턴트 정도면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굉장히 인건비가 비싼 이런 분들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생성 AI다. 이분들의 자질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 AI에 의한 혁신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즉 1800조 원짜리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추론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AI 비서 3, 4명씩은 데리고 사는 사회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이 비슷한 얘기를 한 5, 6년 전에도 했거든요. 그때가 뭐냐면 아마존이나 구글이 아마존 알렉사나 구글 홈 스피커를 냈을 때 그랬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거다. 스피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 거다라고 했는데 안 열렸죠. 왜 안 열렸나? AI가 멈춰있거든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날씨 묻어 음악 틀어줘 알람 해줘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물어보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챗GPT를 보니까 혹은 생성 AI 서비스들을 보니까 정말 사람 말귀를 잘합니다. 어지간한 정보 정확하게 잘 집어주고 의도 파악도 되게 잘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모든 글을 쓰는 형태가 아니라 진짜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외부에 있는 앱들, 서비스들, 플랫폼들을 사용자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다 부셔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 기사처럼. 그래서 이 외부 앱 생태계와 서비스 생태계와 사용자의 중간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금의 구글이나 네이버가 어떻게 비즈니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검색이라고 하는 이 중간 단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이 검색은 사용자가 명확하게 본인의 의도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성 AI는 대화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의도를 파악을 해도 굉장히 정확하게 정보를 사용자들이 더 편안하게 그걸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광고가 됐든 중개 수수료가 됐든 뭐가 됐든 비즈니스 기회가 굉장히 커질 거고 여기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글은 이 시장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에다가 챗GPT를 붙인 이유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 스스로가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컨텐츠 제작 도구라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기호가 부족해서 컨텐츠를 못 만들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너무 못 그리기 때문에 손이 나빠서 그림 그릴 엄두를 못 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 AI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아이디어도 정말 좋고 코딩도 엄청 잘하고 실험도 엄청 잘하는데 논문을 못 쓰는 이유가 영어로 글을 못 써서였는데 이제는 영어로 글 쓰는 거는 생성 AI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논문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기교의 주요성은 낮아지고 아이디어와 실행력만 있으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물론 최고급 수준은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사실상 모든 산업사회 분야에서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한번 일어나고 PC가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에 예상했던 비즈니스 기회들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대박 터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포털이나 검색, 이메일 서비스가 대박날 줄 알았지만 사실 대박은 SNS가 났어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동영상 서비스가 쇼츠로 가면서 또 대박입니다. 예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생성 AI가 쫙 이렇게 새롭게 퍼져나갈 때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완전히 큰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계산한다면 1800조짜리 시장도 숫자가 작은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활을 그만하죠. 지금. 그리하여 이미 우리의 많은 일상생활이라는 방식에 있어서 생성 AI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직 화이트 칼라는 물론이고 저 같은 후자들, 마케터 크리에이터, 디자이너들, 개발자들까지 모두 생성 AI를 받고 있다는 건데 자 먼저 화이트 칼라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GPT-4를 그들의 오피스, 클라우드 오피스죠. 클라우드 오피스 365에 연결을 하면서 365 코파일럿을 만듭니다. 이제 윈도우즈 11까지 연결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엑셀 장표에 표를 만들어서 숫자를 넣어놓고 이걸 분석하는 거 사람이 할 필요 없이 이 코파일럿에다가 물어보면
그래서 분기 실적에 대한 세 가지 아이템을 요약해달라?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문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이거 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AI가. 그러니 이제 사무직에서 관련된 도구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AI에게 맡기고 조금 더 창의적인 것들로 좀 더 본질적인 것들, 심층 분석을 하는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데이터 분석하는 연구자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1년에 세계 최고권위 학회들의 논문을 거의 100편 가까이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연도별로, 학회별로, 그리고 이 학회가 주력하는 어떤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쭉 정리한 표가 있는데 이걸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예전에는 이 그래프 그리려면 엑셀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놓고 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그래프도 그려보고 저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렇게 했죠. 지금 이제는 이게 됩니다. CSV 파일로 저장을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표를 분석해서 분야별로 한번 발표 수가 들어가도록 그래프를 나눴더니 이런 부분이 옮겨져요. 간단하게 그립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업로드하고 말만 했어요. 자, 분야별 말고 학회별로 그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X축 연도다 보니까 가독성이 너무 안 좋네요. 이런 걸 보면은 좀 알아서 이렇게 X축으로 바꿔줬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 AI가 갈 길이 조금 남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AI에게 명령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독성 너무 안 좋으니까 X축을 학회별로 바꿔라. 그리고 연도를 합해서 색깔을 바꿔 누적 그래프를 그려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말고 가독성이 좀 더 좋아지고 학회별로 어떤 분포를 띄는지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제가 녹아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만 시키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중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좀 더 가독성을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똑똑하게도 카테고리별로 다시 소팅을 알아서 합니다. 소팅을 한 다음에 색깔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말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해줘요. 누가 챗GPT4가 해줍니다. 이 정도면 한 달에 $20, 25,000원. 제가 저기에 드리는 공수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남는 장사할 거다라는 거죠. 연구자들이 일하는 상고의 변경입니다. 이러니 주니어 인턴 한 두세 명 데리고 일한다라는 소리가 그냥 나옵니다. 챗GPT에 문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 그 사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넣었는데 책 광고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들을 포함해서 OCR 기능이 있습니다. 따로 OCR을 학습시킨 건 아닌데 그냥 얘가 OCR이 되는 거예요. 워낙 복잡하니까. 봤는데 한국어는 좀 틀리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에는 한 55만 명 정도의 판매자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이 중소상공인분들이고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상품에 대한 마케팅 문구를 만들거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성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켓 네 종류가 있죠. 이 자켓 각각에 대해서 마케팅 카피라이트나 전략을 좀 세워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 이런 게 돼요. 요 아이템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도시에 세련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한다. 뭐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카키색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모험을 넣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마케팅 알못이기 때문에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당초 경험이 없는 분들께는 이것도 꽤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건축 디자이너 혹은 건축 디자이너까지 안 가더라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좋은 방법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도면을 마찬가지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나서 내부 구조 설명에 나가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줍니다. 항목별로 부분별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자,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이런 걸 할까요? 공용 공간을 늘리면서 실용적으로 다시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여기를 확장하시고 저걸 이렇게 하시고
하는 디스커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 디자이너 분들이 일하는 방식도 만약에 관련된 데이터를 좀 더 추구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다음은 의사 선생님들. 이건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위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설명하고 틀려도 틀려도 상관없을지를 왜 넣냐면 이 얘기를 안 하면 나는 영상의학과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 못해요라고 해요. 특히 진단은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귀신같이 또 알아듣고 또 지 얘기를 합니다. 일단 좀 특이한 부분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OPG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치아 아래턱과만 X선 이미지고 보니까 양쪽에 보는 금속 구조물들은 임플란트로 보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일부 치아에는 큰 충격물과 크라운이 보일 수 있다고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의료 데이터를 얘는 굉장히 많이 학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엑스레이나 CT 사진과 의사 소견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좀 더 학습을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대체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될 때 보조도구로서는 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 직업을 없애는데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뭔가 공통으로 쉽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없는데 내가 새로 코드를 짜야 되는 굉장히 마이너한 건데 새로 짜야 되는 경우에 시간을 잡아먹게 되니까 좀 싫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보고 알아서 분석을 해서 고쳐야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해야 될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 개발자들은 저만 해도 2달 전에 짠 코드를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짰을까라고 괴로워하거든요. 코드 분석이 안 돼. 주석을 열심히 다놓지 않으면 그럴 때 남이 짠 코드를 봐야겠죠. 내 생성 AI가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기능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맡기면 알아서 다 하고 그다음에 함수 이름을 명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를 적어주면 그것도 다 짜줍니다. 기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남이 짜놓은 코드의 각 부분별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줬죠. 그리하니 실제로 코파일럿 X라고 하는 이 생성 AI 기반의 코드 작성 도우미를 쓴 개발자들의 생산성이 2배 이상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자들이 직업을 잃냐? 그런 일은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기능의 설계, 아키텍처를 어떻게 잘 그릴 건지 그리고 전체 시스템은 보통은 하나의 통 시스템이 아니라 개별 기능들 모듈로 나누게 될 텐데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입력을 두고 어떤 아웃풋을 출력을 받아와서 어떻게 그 입력과 아웃풋을 정의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집중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혹은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구현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 AI에게 맡기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현 혹은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하기 싫은 단위 기본 기능 테스트 같은 것들도 생성 AI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면 내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다음은 디자이너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챗GPT에 달리3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AI가 붙으면서 저같이 그림 못 그린 사람도 이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입력을 했어요. 발전된 과학기술이 수사 판결 등 법조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노란 톤의 컬러를 적용하는데 역동적이고 비대기한적으로 그냥 참 어려운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리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제 보고서 작성하실 때 보면은 뭔가 사파를 넣긴 해야 되는데 멋진 사파를 넣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찾기도 어렵고 만약에 찾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여기 입력만 잘해주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그림 가지고 이 그림에서 판사를 남자라고 바꿔줘하면 이분이 남자로 바뀌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봇이 흰색 말고 노란색으로 되게 노란색으로 바뀌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디자인을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스타 엑스포에서 있었죠. 지스타 G콘에서 기조 강연을 하느라 지스타가 게임 컨퍼런스다 보니까 게임 이 청중들의 취향에 맞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국내는 MMORPG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게임에 각 직업별 캐릭터들, 등장인물들이죠. 등장인물들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몬스터 디자인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생성 AI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사형 캐릭터의 디자인을 보라색 머리에 큰 칼 쓰고 근육질에 이런 걸로 조건을 주면서 한번 만들어봐라.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다음 몬스터입니다. 괴물을 그리는데 보스 괴물인데 검은색 몸에 한쪽 눈 애꾸에 덩치 크고 약간 이런 걸로 그려보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디자인 초안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 재미없죠?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캐릭터에 대해서 보스 몬스터를 숲에서 만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씬을 그려달라 하면 이렇게 그냥 그려줍니다. 챗GPT 다 있습니다. 다음 보스 몬스터 곰이 강력한 성공격을 시도했으나 가까스로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이 정도 그려줍니다. 근데 역시 이런 류의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지 않아서 그런지 가까스로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한데 어쨌든 뭐 상당히 그럴듯하게 잘 그려주죠. 다음. 그래서 주인공이 검에다가 막내를 받아서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 했더니 제법 멋있게 잘 그려줬거든요. 마지막으로 필살기를 모았으면 때려야죠. 때리는 모습으로 치명적인 데미지 전기에 휩싸여서 그려달라 했다는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게임을 만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게임 만드는 기간이 만약 1년이다 그러면은 거의 10개월 이상을 원화를 그리는데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한다고 해요. 이런 캐릭터 디자인, 그다음에 전체적인 배경, 전투하는 장면, 그다음 아이템 이런 것들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생성 AI 도움을 받아서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단축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게임 산업에서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도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70점, 80점짜리 콘텐츠만 돼도 나머지 20점을 채우니까 사람이 20점만 채우면 되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양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라인상에만 있었던 게 로봇과 연동이 돼서 이제는 물리 세계에서도 영향을 어떤 임무를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성 AI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수준의 추론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나 사람이 하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로봇에게 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들 지금이야 이런 물체 구분해서 옮기고 요리하고 하는 정도를 하고 있지만 딱히 크게 멀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미션을 처리하는 위험지역에 가서 사람을 배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거나 뭐 화재 진압을 하러 가거나 이런 것들 충분히 응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AI가 온라인 세상, 소프트웨어 세상과 연결하고 물리 세계와 연결이 되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혼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자, 지금까지는 일하는 방식이었고 이제 일상생활 한번 볼게요. 3월 24일 날 올해 챗GPT가 오픈AI에서 챗GPT 플러그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챗GPT한테 뭘 시키면 어떻게든 글을 썼습니다. 글 쓰기 힘들면 난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글 쓰기로는 한계가 있죠 뭘 하는데 그래서 글 쓰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코드도 잘 짤 수 있고 실행도 잘 할 수 있으니 이 챗GPT가 중간에서 사람이 얘기한 명령에 해당하는 앱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의도와 맥락을 잘 파악하고 그 의도와 맥락에 필요한 앱들을 스스로 골라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자비스, IM에 나온 자비스의 현실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GPT-S, GPT 스토어가 나옵니다. 누구나 커스터마이징 때 자기가 필요한 챗봇을 코딩 한 줄 없이 필요하면 내가 가진 데이터 업로드만 좀 하면 누구나 쓰기 쉬운 챗봇 같은 생성 AI 기반의 앱을 만들고 그거를 등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앱 생태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어떤 기능을 위한 앱을 사람이 직접 실행을 다 하죠. 이제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람은 말만 하면은 앱들을 다 실행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앱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생성 AI 위로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지금은 앱을 만들 때 개발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잘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개발하는 능력이나 경험 없어도 누구나 저런 생성 AI 기반의 앱을 만들어서 올려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앱 생태계가 송두리째 다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성 AI 중심.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오픈 AI는. 예, 구글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난 거죠. 이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쯤 되면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이 되기 시작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생성 AI가 모든 앱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의 기반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검색 이상으로 기반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대화 데이터들, 입력한 대화 데이터들, 만들어진 컨텐츠 데이터들, 그리고 앱 실행에 필요했던 우리의 많은 개인 정보들이 모두 생성 AI 기업의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될 텐데 이게 글로벌 빅테크라고 하면 글로벌 빅테크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테고 그러면은 우리의 사실상 모든 데이터들이 해외로 다 발출된다는 얘기예요. 국내 데이터 센터를 둘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아닌 게 그 데이터의 소유는 해당 기업의 소유이기도 하고 미국이 클라우드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게 있는데 이 클라우드 법안은 자국, 즉 미국의 기업들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미국 내에 없어도 즉 다른 나라에 있어도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열어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개인적인 데이터들도 문제지만 우리의 국가전략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반도체 기술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건 미국 정부에 의해서 공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빅테크가 만든 생성 AI는 기본적으로 영어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영어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은 영어를 좀 덜 최적화시키고 한국어나 다른 나라들을 신경줄 수 있지 않느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와 같이 영어와 언어 체계가 상당히 많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 세대 배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GPT-4 기준으로 보면 영어 대비 한국어가 4.5배 정도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한국어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어, 중국어는 더 심하고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아랍어 3배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챗GPT 가격이 $20로 어차피 고정인데 뭔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개인 사용자는 그럴 수 있지. 저 언어 생성 AI를 API 형태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저 비용 증가가 고스란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은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보다. 글로벌 빅테크가 생성 AI를 만들 때, 글 쓰는 AI를 만들 때 대부분의 그 수족의 단어 학습 데이터들이 북미 영어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문서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적어도 90몇 % 이상요.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지식만 축적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축적한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가치관, 사회규율, 규범 같은 것들이 모두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글로벌 빅테크가 만든 AI는 자연스럽게 북미 영어 문화권과 북미 지역의 사회 문화 규율에 편향된 AI가 만들어집니다. 95%는 그런 데이터가 확보됐으니까요. 그러면 저 AI가 한국어도 되게 잘 쓰고 아랍어도 되게 잘 쓰고 글은 잘 쓰는데 그런 컨텐츠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상 자체는 북미 영어 문화권 사상
얘기하는 거죠. 북미 영어 문화권의 어떤 특징이 전 세계의 표준 특징도 아니고 동아시아나 이슬람 문화는 북미랑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국가 입장에서 보면 저 생성 AI를 쓰면서 저 컨텐츠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동화가 되겠죠. 각 지역별 문화 특수성과 지역 특수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 기술에 종속이 되면. 그러니 중동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시아권도 마찬가지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되고 자본이 되니까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것도 저 맥락, 저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유럽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고 중동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저희가 소버린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AI인데 혹은 다른 표현으로 AI 두 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말씀을 막 드리면 국수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 소버린 AI는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영국이 3월부터 소버린 AI 하겠다고 1조 6천억 원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고 있어요. 기시게티를. 일본이 여름에 공공 영역에서 어떤 생성 AI 혁신을 위해서 오픈 AI와 함께 만들기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도 디지털 창장, 디지털 창을죠. 일본의 디지털 창을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돼서 오픈 AI랑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막이 내는 게 무섭다. 기술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프트뱅크 이렇게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일본어 모델 생태계 만드는데 2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에 550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 돈을 주면서 만들어라. 단 외세의 도움 받지 말고 일본 힘으로만 기술 공급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되는 나라들은 프랑스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우디나 중동 같은 경우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저희 회사에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고위급들이 와서 미팅을 해보면 자기들도 좀 작은 크기의 모델들, 뭐 70억 개, 100억 개 정도 되는 모델들은 셀프로 만들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AI가 필요한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거를 미국이 기술 공급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찾고 있다. 네이버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 이런 생성 AI의 기반 기술,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하고 자체적인 생태계 만드는 건 중요할 텐데 중요한 거는 잘 만들어야죠. 경쟁력 있게. 이 몹쓸 물건 만들어 놓고 애국심을 홍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 품질 나쁜 생성 AI를 써야 되면은 그 자체로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자체적인 기술로 초보된 AI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 기업들마다 생성 AI의 능력치가 좀 다르고 타겟팅하는 분야가 좀 다르긴 해도 그 나라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픈 AI GPT-3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매개변수 1,000억 개 이상의 모델을 발표를 하고 공개를 한 상황이에요. 그게 무려 2년 반 전인 2021년 5월 달이었습니다. 저희보다 빠른 건 오픈 AI랑 중국 화웨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난 2년간 2년 반이네요. 2년 반 동안 이런 초거대 생성 AI를 만들고 운영하는 경험도 많이 쌓였고 저희 서비스에 적용하는 경험도 되게 많이 쌓였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7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하이퍼클로바 API를 써서 새로운 앱을 만들거나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거나 그들의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거나 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는 AI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들 전체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 전체 생태계가 구축이 된 국가가 미국, 중국, 현재 현 시점에서는 한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인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출발한 나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스타트를 잘 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5월에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90개 이상의 저희 네이버 서비스에 적용을 했는데 그중 가장 의미 있는 서비스는 요거인 것 같습니다. 클로바 케어풀 서비스인데요. 전국의 독거노인 어르신들 혹은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에게 매주 두세 번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말 것이 되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 아직도 저희가 알기로 이런 사실 이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더 있어요. 통신사 중심으로. 근데 거기는 아직도 챗봇 스타일로 그러니까 즉 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건강이 괜찮으신지 아닌지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예 하면은 괜찮으니까 넘어가고 아니요 하면은 왜 아프신가요? 뭔가 복잡한 얘기하면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룰 기반이니까. 저희도 그렇게 만들었더니 어르신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나 죽었냐는 지금 확인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하이퍼클로바를 완성하고 나서 저희 초거대 AR 기반으로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좀 특화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좀 해봤더니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11월 부산 해운대를 첫 시작점으로 해서 서비스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챗GPT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션이 사라지면 그때 입력했던 게 다 사라지잖아요. 통화도 똑같아서 틀림없이 지난번 통화할 때 어르신이 막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다음번 통화에서 다 까먹는 거예요. 날 무시 안 할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통화 내용 중에 중요한 이벤트들은 잘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 통화를 할 때 프롬프트로 넣어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서비스를 작년 8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게 클로바 케어콜 기억하기 서비스고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적이 더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나하고 조금 가능한데 그래도 뭐 떠오르는 건 맞나요? 아이고 야생하고도 계속 들었으면 병원에 한 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번 더 알려주실까요? 네, 관리 장치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은 알고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저보다는 잘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면 저렇게 못합니다. 세 톤을 넘어가진 않아요. 네, 고려자는 보이다고요. 자,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의 혁신이 비즈니스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 초거대 생성 AI 운영하는데 운영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결국은 반도체로 풀어야 되고요. 저희는 AI 반도체는 삼성전자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제품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FPGA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AI 반도체가 있는데 이걸 궁극적으로는 NPU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로 전용칩을 만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1조 개짜리 모델도 한 토크나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패턴하는데 0.1초 이내로 패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삼성전자랑 같이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 부분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퍼클로바는 한국어 주식의 한국어를 잘 쓰는 AI입니다. 근데 하이퍼클로바 X는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학습한 문서의 양을 훨씬 더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한국어만 더 증가시킨 게 아니고 영어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시켜서 지금은 한국어 반, 영어 반 수준으로 학습을 시키는 데다가 소스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코드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시켰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사실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생성 AI가 글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수준을 벗어나서 실제 사용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B2C에서의 기회도 만들어야 돼요. 고객 파트너 기업들의 업무 생산성을 올려서 또 완전히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네이버의 서비스, 네이버 내부에 200개 이상의 서비스가 있어요. 연결될 수 있도록 했고, 네이버 가두리가 되면 안 되니까 외부에 있는 많은 앱들, 서비스들, 플랫폼들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고객이 정말 원하는 최적화된 기능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봤고, 그리하여 저희가 발표를 한 게 첫 번째는 챗GPT와 같이 대화 형태로 하이퍼클로바 X를 사용할 수 있는 클로바 X를 공개했습니다. 네이버 졸업창에 졸업 검색창에 가서 클로바 X라고 입력을 하시면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시작을 하실 수 있고, 이제는 대기력이 거의 없어서 거의 바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각 기업에 적용했을 때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일반적인 업무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프로젝트 커넥트 X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업들이 하이퍼컬러바 X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습 도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클로바 스튜디오도 함께 공개합니다. 클로바 X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강아지 등기 돌아서 안 봤나라는 표현이 났습니다. 이거를 GPT-4한테 물어보면 못 알아듣습니다. 처음 모른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표준어로 강력히 추천한다라는 의미라고 할루시네이션이 나오죠. 구글 바드에게 얘기했더니 본인도 아닌 주제 공명복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 글로벌 X에서는 광안리에서 던킨 도너츠를 먹어봤니?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광안리에 던킨 도너츠 매장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경상도 사투리뿐만 아니라 각 지역 사투리도 다 이해하고 쓸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재미는 있지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에이전트 비서로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에이전트 비서로서의 역할은 글로만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음성 인식기를 붙여서 음성 입력을 받게 될 겁니다. 글이 되면 글로 표준어를 쓰는 것이 쉬워도 말로 표준어를 하는 거는 수십 년이라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분들 생각을 하면은 이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면 이 AI 기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고, 그 자체로 AI 활용 능력의 지역 격차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투리 이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글로벌 빅테크가 이거 해줄 거냐? 아직도 안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안 해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잘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은 김유신과 위안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AI입니다. 위안도는 김유신이랑 상관없고 고려장수였던 이성계가 블라블라블라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정확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생성이 스타트업들이나 국내 기업들이 뭔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AI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의 품질 차이로 이어지게 되고, 그 품질 차이가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거냐 알게 할 거냐로 이어지게 된다. 다음은 코드 작성입니다. 코드도 많이 학습시켰다고 했죠. 파이썬은 굉장히 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 코드라마는 물론이고 챗GPT 3.5보다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는 저희 클로바엑스가 더 잘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 정도로 코드를 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보다 훨씬 잘 짭니다. 이런 것들도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아이랑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실제 네이버 여행 사이트, 여행 서비스에 있는 아이랑 같이 갈 만한 실제 장소들을 제공을 할 수 있고, 그 아이랑 같이 가는 맥락까지 잘 이해해서 외부에 있는 소카 앱과 연동을 해서 해당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가용한 차들 중에 아이랑 같이 탈 만한 차를 예약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클로바엑스에서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쯤 돼 독특한 비싸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외부 생태계와의 연결고리 스킬입니다. 볼게요. 그리하여 이제 소카는 이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동이 업데이트 통해서 연동이 되어 있는 게 네이버 연예, 네이버 쇼핑, 소카, 그리고 문서 파일 업로드라는 커넥팅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트 기능을 통해서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제가 DLA 파이퍼라고 하는 외국 로펌이랑 미팅을 하는데 PDF 파일을 받았는데 전부 다 펴져. 표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쭉 읽어드려서 기본 요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면 답을 해주거나 저걸로 대화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챗GPT도 제공을 해요.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죠. 서버는 AI인데 아래 한글을 업로드해서 이걸 기반으로 대화를 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혹은 공공에서 내려오는 문서들 다 아래 한글 파일일 텐데 그거를 바로 업로드를 해서 클로바이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스킬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 할루시네이션은 상당히 많이 만화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글쓰기로 푸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앱들 연동을 해버려서 정확하고 전문적이고 최신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Q라고 하는 하이퍼클로바이스 기반의 검색 서비스도 마찬가지여서 기본적인 검색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검증을 하는 테크놀로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번 해보다입니다. 저는 포토샵 되게 못 써요. 근데 이제는 포토샵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업로드를 하고 배경에 있는 다른 사람 강아지랑 다른 사람 다리 좀 지워달라. 얘기하면 슉 집어주고요. 그리고 배경화면을 좀 다른 장소로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 이렇게 슉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 써달라 그러면 글 쓸 수 있고 대화하자 하면 할 수 있고 여기는 아마 연대로 업데이트돼서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커넥텍스 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산업이건 그게 금융이건 법률이건 제조건 전통산업이건 상관없이 어차피 협업은 해야 되고 위에서 시키면 보고서를 써야 되고 미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자동으로 추출하고요. 그 추출된 내 할 일을 완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부분 과업들을 실행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실행도 하는 거죠. 그냥 보고서 써야 된다 그러면 자료 검색 요약 해주고요. 그렇게 정리된 자료 기반으로 보고서 써달라라고 얘기하면 보고서도 쭈루루룩 써주고 필요하면 표도 만들어주고 또 필요하면 그래프 그려달라 그러면 그래프도 그려주고 그리고 사람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맞나 안 맞나 체크한 다음에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요. 문서 파일 저장하고 나서 이렇게 요청한 메일에 대해 답장 초안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회신까지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일주일 걸릴 일이 하루 만에 끝나.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들이 또 한두 시간 만에 끝나. 이렇게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특히 공공 영역이 더 그런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문서 지옥에서 해방이 되면서 좀 더 업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클로바 스튜디오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우리 기업망의 전용 AI를 만든다면 생산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클로바 스튜디오는 기업 전용 AI를 만들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AI 개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문서를 빠르게 찾아보게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업 전용 AI가 만들어진 것이죠. 또한 API 연결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질문대로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시간성 정보까지 제공하는 똑똑한 AI 서비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보안이 필요할 경우 AI를 지속화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 일본 클라우드, 또 하이퍼플로바 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제작부터 기업의 업무 생산까지 AI 경쟁력 향상을 위한 클로바 스튜디오. 이제 비즈니스 변화의 흐름에 함께하세요.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냥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만들 때 아무래도 인터넷 데이터 그리고 저희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대부분이다 보니까 각 전문 분야들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의료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뭐 전자라든가 그런 부분의 데이터들은 기업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럼 그 기업들이 보여보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하면 되고 마지막에 보셨던 게 유로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데이터가 밖으로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잘 안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고객의 기업의 데이터 센터 안에 컨테이너 박스 크게 하나 만들어서 다음에 GPU도 넣고 서버도 넣고 프리트레인드된 하이퍼클로바이스도 넣고 클로버 스튜디오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전체 솔루션을 다 패키징해서 데이터 센터 안에 아예 넣어봅니다. 그러면 고객의 데이터가 밖으로 나올 일이 아예 없어요. 그 고객 데이터 센터만 안에서만 돌게 되니까요. 이렇게 보안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큰 기업에서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그들이 서비스를 만들 때도 할 수 있는데 요 케이스는 셀렉트 스타라고 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스타트업에서 시험사가 뽀로로 챗봇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거라고는 뽀로로가 대하는 형태를 조금 가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에 업로드를 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이런 서비스들이 아주 쉽게 만들어져요. 원래는 뽀로로 데이터가 같은데. 괜찮습니다. 뽀로로 영상 동화는 부모를 위해 아이 육아를 도와주는 캐릭터 기반의 영상 동화 앱입니다. 아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뽀로로 영상 동화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인공지능을 통해 아이들이 하는 다양한 질문에 맞춰 적합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현재 너무 쉽게 이거 피고스를 나오는 그리고 이는 아이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뽀로로 영상 통화가 작동하기 위해선 SP와 KBS를 통해 텍스트와 목소리를 변환하고 질문과 답변은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 넣습니다. 넘어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안을 위해서 저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넣어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데이터 센터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기업의 데이터가 직원들이 입력한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만든 콘텐츠가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올 리가 없다는 거. 그리하여 국내 눈치의 모 반도체 회사에서 저희 유로클라우드를 활용한 제품을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코딩하는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다음은 광고의 변화입니다. 보실게요. Q에 녹이 된 건데요. 광고는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를 이어갔죠. 하지만 이제는 생성 AI가 대화를 굉장히 잘하고 광고주나 상품 판매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놓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들이 물어봤을 때 제공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돼서 구매 가능성 있는 분들이 낙인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를 검색 광고, 혹은 노출 광고, 혹은 네이버 내에 있는 많은 서비스 컨텐츠들의 위치에 다 녹여 넣어가지고 이게 광고인지 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지 정보 제공인지의 경계가 굉장히 힘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광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고 아마 내년에 또 베타 테스트 모집을 진행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다음은 어쨌든 생성 AI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 혐오 표현을 만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편향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 클로바 X가 보면은 어지간하면은 편향된 얘기를 잘 안 하고 정치 이슈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피를 잘 하는 편인데 그렇게 안 하면 제가 크게 혼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데이터나 학습시키는 코드 같은 것들, QR코드에 가시면 다
무료로 다운받고 활용하실 수 있어요. 상업적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챗봇을 만드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생성 AI 중심으로 해서 B2C나 B2B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 같은 AI 기업만으로는 저 기회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요. 여기서는 사실 파트너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SP일 수도 있고 컨설팅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들, 스타트업들, 중견기업들 그리고 각 지역에도 여러 가지 산업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각 지역의 많은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성공적으로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서 실현할 수 있고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소블린 AI를 원하는 나라들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문서들을 민간 기업의 초보된 AI에 제공을 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공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 공공 업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초보된 AI가 만들어지겠죠. 이걸 정부 공무원들에게 쓰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서 쓸 때 그냥 저거 쓰면은 지금 보고서 지역에서 완전 탈출할 수도 있을 거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케어콜 서비스 같은 것들, 뭐 청년 정책, 재난 대응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준비를 저희 TF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공영역까지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어 모델로 해외를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 모델 들고 나가봐야 한계가 있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국어라고 하는 이 자체 언어 중심으로 AI도 만들어봤고 산업생태계도 만들어봤으니 이 경험을 들고 이 소브린 AI를 원하는 나라에 가서 당신 나라 언어 중심으로 AI도 함께 만드는 거고 그 나라 정부 기업이랑 그리고 그 AI 기반의 생태계도 함께 만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빅테크가 그냥 우리 거 싸라 돈 내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그냥 쓰라고 얘기해서 기술 정책이 무섭고 중국은 중국대로 나라 특성이 있으니까 무섭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이미지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중국을 빼고 나면 아세안 국가들, 뭐 일본 같은 나라들, 그다음에 중동 이런 데서 우리가 기술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 연대를 하는 거죠. 연대를 하면은 미국 하나, 중국 하나, 그리고 한국이 기술적으로 이끄는 나머지 주요 국가들 이렇게 삼국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첫 출발이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로 사우디에서 1억 달러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이후로 로보틱스, AI 이런 쪽으로 점점 더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작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언론사에서 우리 신문 데이터 쓰려면 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컨텐츠를 만드는 즉 신문 기사를 쓰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당신들의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언론사 입장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제공해 줄 테니 당신들의 컨텐츠 데이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제공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한번 윈윈 구도를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픈 AI가 AP통신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AP통신사의 데이터를 돈 주고 사오는 단순한 그런 형태의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데이터를 훨씬 더 합리적인 어떤 가치로 받아와서 같이 사는 셋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기술 종족이 되면은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앱 생태계,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iOS도 그렇고 완전히 다 종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앱 수수료, 중간 수수료 마진을 가지고 올려버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앱 개발 회사들한테 내가 가격을 내라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잘못했다가 PTA 걸려가지고 대통 당하기 때문이죠. 생성 AI는 앱 생태계보다 훨씬 더 영향을 더 크고 파괴력이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다 종속됐을 때 가격을 올려도 우리가 왜 올리냐 하면은 그러면 쓰지 말든가 이렇게 되면 곤란이 된다. 생성 AI에 대한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성 AI가 기술적인 한계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루시네이션, 환각 증상이라든가
데이터의 편향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들, 그리고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뭔가 이 실제 과업을 완수하는데 부분 과업을 정의하면서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해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API 형태만으로도 데이터 입력을 통해 오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역으로 풀면 돼요. 역으로 풀면 되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규제 형태로 틀림없이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미 중국이 저런 것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실제. 다음에 오픈소스로 풀려있는 거대 AI들 같은 경우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어디가 어떻게 쓸지 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것들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생성 AI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성 AI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AI 세이프티 서밋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각국 과기부 장관,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장관, 총리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AI 기업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딥마인드, 오픈AI 이런 기업들 사장들이 모였고 저희 네이버도 AI 기업으로서 초청받아서 갔다 왔어요. 네, 얼마나 도대체 급하길래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하냐. 사실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당장 무슨 세계를 멸망시키는 AI가 나왔네 만에 이번에 오픈AI에서 발표한 가능성을 봤네 만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수준의 초거대 AI는 세상에 위협 안 한다라는 게 굉장히 관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머지않아서 위협이 될 수 있는 AI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논의를 해보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뭐 이런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은 이 논의와 이 AI를 만들어가는 데 대한 주도권을 누가 질 거냐는 태권 경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미 앞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앞서 나갈 거야 하는 거고 중국은 너네 혼자 달리지 마 하고 있는 거고 계속 EU는 규제가 더 중요해 하면서 감싸는 거고 외국들은 우리 소외시키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영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이쪽 논의를 좀 이끌어 나갈 것 같고요. 내년에 이런 AI 안전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영국과 함께 손을 잡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에서 계속 보셨을 것 같은데 샘알트만이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시간이죠. 잘렸어요. 이사회에서 오픈AI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었는데 도대체 왜 잘렸지 하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온갖 주식들이 난무를 했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겁니다. 샘알트만은 지금 큐스타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어쩌면 인류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낮춰져 보인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AI 연구자들 중에서는 그리고 오픈AI 이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쌤이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거 빨리 비즈니스화해서 달려야지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 멤버 중에 하나랑 쌤이 이런 문제로 굉장히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서 쌤 입장에서는 그 이사회에 있는 그 AI 안전을 되게 세게 얘기하면서 오픈 AI는 잘못됐고 엔서로픽이라고 하는 경쟁업체가 되게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논문을 쓴 이 사람 날려버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문제쌤을 날려버린 것 같아요. 이사회에서 축출을 한 거죠. 이 AI 안전팀에 있는 연구자들을 잘 꼬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날라갔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줄 알았던 투자자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콰이어 같은 투자자들이 보니까 쌤 없이도 내가 뭘 할 수 있냐라면서 우리는 투자 다 빼버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쌤을 따르는 많은 개발자들이 나도 회사 그만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 그 다음날 발빠르게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사티아 나델라가 쌤 그럼 우리가 데려갈게 라고 해버릴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로. 그렉 브랜만이라고 하는 넘버 2랑 그랬더니 오픈AI의 개발자 750명 중에 700명이라는 쌤 따라갈래 항상 다 사표 쓰겠다고 주르륵 달라붙습니다. 오픈AI의 이사회가 멘붕에 빠졌죠. 이거 어떻게 하지? 심지어
쿠데타를 같이 일으킨 저기 오른쪽에 있는 일리아스 치케버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부자입니다. 쟤는 쫓아내놓고도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트위터 올리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결국 5일 만에 셀이 오픈 AI로 복귀하는 형태로 됩니다. 나티아 사티아가 MS로 쌤을 데려오면서 했던 조건이 꼭 안 와도 된다. 오픈 AI로 가도 좋고 MS로 와도 좋고 대신 조건이 오픈 AI의 이사회 멤버를 교체하는 것.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멤버들 포함한 투자자들이 이사회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게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오픈 AI가 되게 특이한 게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투자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쌤은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픈 AI에 되게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나오고 나니까 실제로 비즈니스나 투자에 받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비즈니스 향으로 치고 달릴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기존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안전적인 문제를 이사회에서 약간 견제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체제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고 이 쿠데타 혹은 이 사태가 나면서 단기적으로는 AI 개발 속도가 늦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게 정비가 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요거 챗GPT4에게 물어봅니다. 쌤이 없이 오픈 AI가 계속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블라블라블라. 쌤이 중요한 인물이지만 리더십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시스템을 볼 때 쌤 없어도 오픈 AI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할루시네이션이죠. 이게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돈 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GPT4가. 그죠? 이만큼 이런 스타트업들 달리는 기업에서 기술 기업에서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도 사람도 리더십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개인은 이런 시대입니다. AI를 나의 능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더하기 각자의 분야, 그게 교육이든 뭐 다른 뭐 전자든 금융이든 제조든 각 분야에서의 역량 이 둘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AI 역량을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워낙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술이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기본기에다가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 세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제분들 있죠. 첫 번째는 AI랑 이 친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AI랑 살아간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잘 이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AI에 완전히 의존이 되면 안 되는 게 AI는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내가 이거는 AI 말을 듣는다. 내가 AI에게 이런 것들을 위임하겠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AI라는 도구를 활용할 텐데 그게 되려면 문제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취업을 할 때 가장 원하는 분들이 문제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취업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 교육제도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문제를 딱 정해서 주면 그건 되게 잘 푸는데 세상에 정해진 문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정리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거의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I가 더 발전할수록 문제를 발굴하고 더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가 정리됐다고 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지 뭐 저렇게 쓰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방법을 써야 되는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를 계속 고민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용불용설입니다.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안 쓰면은 내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는 안 할 것 같아요. 당분간. 하지만 AI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쓰지 않는 조직은 쓰는 조직에게 대체될 거라는 트윗 목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너무 집중력 있는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딱 이제 예. 네. 네. 네, 저희 이모니까 성함이 같으시군요. 저는 그 세대장님의 강의 들으면서 어떤 분이 연상이 됐는데 그분이 하정우 약간 대류순환을 하시는 윤종빈 감독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범죄 증명을 많이 훌륭한 예, 약간 살아있네요. 네. 저는 좀 네이버랑 좀 많이 친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음 메일 쓸 때도 네이버를 썼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혜진 의장님께서 그 2000년도에 그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hilton 호텔에서 저희를 했던 리얼 백컨설팅 컨퍼런스에 뵀었거든요. 그때는 막 시작이었었는데 2007년도에 제가 또 중국에 갔을 때는 네이버 차이나가 이제 또 물러나는 걸로 봤었거든요. 네. 2016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홍원태 카카오 받으신 커버스의 대표님께 질문했던 게 이렇게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리고 국내용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이번에 제가 대만에 출장 갔을 때도 그 라인으로 이제 대만 분들하고 이제 수정 없이 이제 얘기했었고 그것도 이제 그 투명 앱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팝업으로 통해서 네. 안 되는 걸 좀 했었거든요. 네.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네이버 하고 싶은 건 구글이나 아니면 오픈 AI까지 수준, 뭐 중국의 또 AI 관련 기업들의 수준까지 이르는 게 목표이신지 그렇다면은 소브린 AI처럼 자국어와 이제 네이버 가지고 있는 영어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수준을 올려줌으로 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동등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더 능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목표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네이버 관점에서 보면은 오픈 AI나 구글, 뭐 딥마인드 이런 이쪽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술을 만들 수 있다면 좋긴 하겠으나 그들이 쓰는 투자 비용 규모나 인원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전면전하는 게 현실적이냐라고 물으면 고민이 되긴 해요. 물론 영역을 좀 쪼개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 생성 AI라는 게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서비스가 와 잘 연결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적어도 오픈 AI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서비스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걸 기반으로 해서 AI의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식이기도 하고 문화적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각 지역 특화된 AI가 여러 군데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나라 국가들과의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경쟁이 될 만한 기술을 만드는데 그 나라의 중요한 비즈니스나 서비스들을 함께 만드는 전략을 취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기술적인 수월성으로 그들을 넘어서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사실은 어떤 경쟁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싸움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근본적으로는 글로벌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 그리고 그거는 기술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나 사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기술에게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단적으로 네이버 검색이 구글 검색보다 검색 엔진의 성능이 좋아서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검색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기능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AI 영역에서, 소버린 AI 영역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저희가 발빠르게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어떤 플레이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그 세상형 AI를 사용할 때 프롬프트 기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사이트가 나오려면 이걸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 세대가 느끼는 세상형 AI와 우리 앞으로 느끼는 세대가 갖는 세상형 AI가 되게 다를 것 같고요. 체감하는 게 더 격차가 더 심해질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체력을 얘네들은 가지지 못한 채 AI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기본 체력이 그러니까 그런 AI를 활용하기 전에 가져야 하는 인사이트와 전문성 그 깊이를 어떻게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네.
실제로 그래서 저는 기본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AI가 코드를 잘 짜지만 그래서 코딩 교육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AI가 짠 코드가 짠 건지 제대로 짠 건지 못 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코딩이 프로그래밍만 배우는 게 아니고 코딩 교육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구조화 능력, 그다음에 각 문제를 분할하는 능력, 그다음에 전체적인 논리적인 전개와 흐름에 대한 능력도 함께 좋아져요. 그리고 실제로 AI에게 가르칠 때도 코드 데이터를 같이 가르치면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냥 코드 짜는 능력과 별개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고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교육 컨텐츠들을 계속 기본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AI를 활용을 해야 훨씬 더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프롬프트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훨씬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검색 초창기 생각해 볼게요. 우리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즉 인터넷 정보 검색사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는 and or를 어떻게 넣느냐, 단어 앞으로 빼냐, 뒤로 빼냐에 따라서 검색 품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검색 엔진이 워낙 좋아서 그 따르는 어지간해서는 다 커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프롬프트도 비슷해서 개별 표현 같은 것들은 어쩌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될수록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기능들로 이 문제 과업들을 재분할을 해서 어디다가 이 AI를 넣을 거냐 하는 능력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걸 잘하려면 기본적인 논리의 흐름, 문제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현재 교육 어떤 컨텐츠에서 문제를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과목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외우는 암기식 교육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랭귀지 모델만 봐도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추론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지식을 암기를 하고 근데 암기에서 끝나면 그건 망하는 거고 그렇게 안 지식을 바탕으로 외우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 다음 추론을 하는 능력 그 다음 좀 더 창의적으로 다른 생각을 해보는 능력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 그런 능력들이 더 신장할 수 있도록 컨텐츠가 됐든 교육 과정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렵다. 답도 어렵네. 이거 맞을 것 같아. 하여간 너무 좋은 강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시 각 일정한 기자 우리 두 분 남았는데 다음 주 수요일입니까? 이제 12월 2일하고 10월 16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소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발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은 우리가 국제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조금 요 장소가 다른 행사가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2층에 경북호에 terminal실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말로 만들어 볼 테니까 다음 주는 30일에 2층 206호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